이 시간부로 러시아는 서부전선 70만 대군을 즉시 철수한다. 푸틴의 충격 발표에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갈라서며 러시아에게 70년 만의 기회였는데 왜 물러섰을까요? 한국의 엄청난 무기 때문이라고요? 한국 무기는 가성비용 중국 짝퉁 아니냐고요? 그들은 몰랐습니다. 영하 35도에서 러시아 전차는 시동도 안 걸리는데 한국 전차는 멀쩡히 돌아간다는 것을, 러시아 자주포가 89발 만에 고장날 때 한국 자주포는 무려 240발을 쏟아낸다는 것을 푸틴이 참모들에게 물었습니다. 핵을 쓰면 어떤가? 대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각하, 핵을 쓰셔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핵무기 없이도 핵급 파괴력을 내는 괴물이 숨겨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 빅토르 소콜로프입니다. 지금부터 한국이라는 나라가 숨겨놓은 핵급 파괴력의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2026년 1월 17일 금요일 오후 3시, 저는 파리 국제관계연구소 사무실에서 모스크바 크렘린 긴급 기자회견을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연단에 섰고 그의 첫마디가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이 시간부로 러시아 연방군은 서부전선에 배치된 모든 병력을 단계적으로 철수합니다. 폴란드 국경 인근 30만, 발트 3국 접경 지역 20만, 칼리닝그라드 주둔군 10만, 후방 지원 및 예비대 10만을 포함한 총 70만 명의 병력이 2주 이내에 원래 주둔지로 복귀할 것입니다.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70만 대군을 빼겠다고요? 그것도 지금 이 타이밍에요? 옆 사무실에서 동료 장 피에르가 소리쳤습니다. 빅토르 이거 봤어. 푸틴이 미쳤나? 연구소 복도는 순식간에 난리가 났습니다. 클로드 베르나르 소장이 급히 전원회의를 소집했고 우리는 회의실 대형 스크린 앞에 모였습니다. CNN 속보 러시아 서부전선 70만 대군 철수 발표. BBC 긴급 푸틴 동유럽 병력 전격 철수 결정. 로이터 나토 긴급 회의 소집. 러시아 의도 파악 중. 베르나르 소장이 물었습니다. 누가 설명 좀 해줄 수 있나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불과 2주 전만 해도 러시아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병력을 서부전선에 배치하며 유럽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은 러시아에게 70년 만의 기회였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합병을 추진하면서 유럽과 충돌하고 있었고 덴마크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하자 미국은 이들 국가의 10% 관세를 때리겠다고 위협했죠. 1949년 소련에 맞서기 위해 창설된 나토, 그 70년 동맹에 균열이 생기고 있었던 겁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미국을 강하게 비판했고 영국 키어 스타머 총리도 나토 동맹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마르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죠. 누군가 유럽이 미국 도움 없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꿈 깨십시오. 불가능합니다. 나토 사무총장 스스로가 유럽은 미국 없이 아무것도 못한다고 시인한 겁니다. 저는 동료들과 매일 토론했었죠. 러시아가 이 기회를 놓칠 리 없다고, 푸틴은 폴란드를 더 압박하고 발트 3국을 위협하며 나토의 무력함을 전 세계에 보여줄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철수한다고요? 도대체 왜요? 회의실에 침묵만 흘렀습니다. 동료 마리가 물었습니다. 왜 지금 물러서는 거죠? 기회는 지금인데요. 뭔가 우리가 모르는 변수가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안드리 코발렌코,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에서 일하는 제 오랜 친구였습니다. 빅토르 긴급. 러시아 내부 문서 입수. 당신이 봐야 할 것 같음. 보안 채널로 전송. 저는 조용히 사무실로 돌아가 보안 메신저에 접속했습니다.
파일명은 간단했죠. FSB 극비 폴란드 전력 평가. 첫 페이지를 열자 러시아어로 된 표지가 나타났습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 대외정보국 폴란드 공화국 군사력 평가 보고서. 극비 2026년 1월 작성. 목차가 나왔습니다. 제1장 폴란드 지상군 전력 분석. 제2장 한국산 무기 체계 성능 평가. 제3장 나토 동부방어선 통합 전력. 제2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산 무기 체계 성능 평가.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한국 무기요. 그게 뭐 대수라고 러시아가 보고서까지 만들었을까요? 저는 호기심 반 무시 반으로 제2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제 세계관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문서를 열기 전으로 잠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3주 전인 2025년 12월 27일, 저는 브뤼셀 나토 본부에 있었습니다. 연말 비공식 간담회였죠. 각국 국방부 인사들과 군사 전문가들이 모여 한 해를 정리하고 내년 전망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샴페인 잔을 든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고, 저는 프랑스 국방부 분석관 피에르 듀퐁, 독일 연방군 전략연구소의 한스 슈미트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때 폴란드 국방부 차관보 얀 코발스키가 우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상기된 표정으로 말했죠. 여러분, 우리 폴란드가 올해 대단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한국과 22조 원 규모의 방산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피에르가 샴페인을 홀짝이며 물었습니다. 22조 원이요. 그게 얼마죠? 얀이 대답했습니다. 약 170억 달러입니다. K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72문,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 FA50 경전투기 48대까지요. 한스가 피식 웃었습니다. 한국 무기요. 가성비용이겠네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 폴란드 예산으로는 독일이나 미국 무기 살 여유가 없으니까요. 한국산이면 싸잖아요. 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니요, 성능도 훌륭합니다. 우리가 테스트해본 결과 독일 레오파르트나 미국 에이브람스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았어요. 피에르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얀, 농담은 그만하시죠. 한국이 독일을 이긴다고요? 한국은 자동차도 일본 베끼고 전자제품도 일본 따라하는 나라잖아요. 무기는 오죽하겠어요. 한스가 거들었습니다. 중국산보다는 낫겠죠. 그 정도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유럽 무기와 비교하는 건 좀 우스운 얘기 아닙니까? 얀이 입을 열려다 말고 그냥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으시면 어쩔 수 없네요.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로 가버렸고 우리 셋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피식거렸습니다. 저는 말했죠. 폴란드가 예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국 무기 샀는데 자존심 상해서 저러는 거 아닐까요? 성능이 좋다고 자기 최면 거는 거죠. 피에르가 동의했습니다. 그럴 겁니다. 독일 무기 사고 싶어도 비싸니까 못 사는 거죠. 그래서 한국산으로 타협한 건데 인정하기 싫으니까 성능 좋다고 우기는 겁니다. 한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언제부터 무기를 제대로 만들었다고요? 6.25 전쟁 때 미국 도움 없었으면 바다에 빠진 나라잖아요. 지금도 미국 기술 베껴서 조립이나 하는 수준이겠죠.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저도 같은 생각이었거든요. 제 조부 앙리 소콜로프는 2차 대전 때 프랑스 레지스탕스로 활동하셨습니다. 나치 독일에 맞서 싸우셨고 전쟁이 끝난 후에는 소련의 동유럽 팽창을 경계하는 활동을 하셨죠. 조부는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빅토르, 유럽의 적은 항상 동쪽에서 온다. 러시아를 조심해라. 저들은 절대 제국의 야망을 버리지 못한다. 저는 조부의 가르침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국제관계연구소에서 일하면서도 제 주요 연구 주제는 항상 러시아였죠. 러시아의 동유럽 팽창 전략, 러시아의 나토 약화 공작,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 30년 경력 동안 제가 쓴 논문과 보고서의 90%가 러시아 관련이었습니다. 한국요?
한 번도 제 레이더에 잡힌 적이 없었습니다. 아시아 끝에 있는 미국 동맹국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그날 밤 브뤼셀에서 파리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러시아가 곧 움직일 겁니다. 나토가 흔들리는 지금이 기회니까요. 폴란드와 발트 3국은 긴장해야 합니다. 한국 무기 몇 개 샀다고 안심할 때가 아니죠. 러시아 기갑 사단 앞에서 한국 무기가 무슨 소용이겠어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얀 코발스키가 한국 무기 성능 좋다고 자랑하던 모습이 떠올랐죠. 불쌍한 친구. 현실을 모르는 겁니다. 그로부터 3주 후, 저는 제 사무실에서 러시아 FSB 극비 문서를 열었습니다. 제 2장 한국산 무기 체계 성능 평가. 첫 페이지에 사진이 있었습니다. 검은색 도장의 전차가 폴란드 평원을 질주하는 모습이었죠. K 흑표 전차라는 캡션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혹한 환경 테스트 결과. 영하 35도 냉동 창고에서 12시간 방치 후 시동 테스트. 한국 K 전차 첫 번째 시도에서 정상 시동, 즉시 기동 가능. 독일 레오파르트 EH 두 번째 시도에서 시동, 경미한 지연. 러시아 T-90M 시동 불가, 외부 전원 연결 필요.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러시아 T-92 시동도 안 걸렸다고요? 한국 전차는 멀쩡한데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K9 자주포 성능 평가. 연속 사격 테스트 30분간 최대 속도 사격. 한국 K9 자주포 240발 발사, 무고장. 독일 PG-1000 크랩 178발 발사, 과열로 중단. 러시아 ES-19 무스타 89발 발사, 장전 시스템 고장.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한국 자주포가 러시아 것보다 3배 가까이 오래 쏜다고요? 그것도 고장 없이요? 브뤼셀에서 피에르와 한스가 한국 무기 비웃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얀 코발스키를 불쌍하게 여기던 모습도요. 불쌍한 건 우리였습니다. 현실을 몰랐던 건 바로 저희였죠. 저는 문서를 덮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죠. 이게 진짜일까요? 러시아가 자국 무기의 열세를 인정하는 내부 문서를 만들었다고요? 혹시 위조된 문서는 아닐까요? 우크라이나가 심리전 목적으로 만든 가짜 문서일 수도 있잖아요. 저는 안드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문서 출처가 확실한 거야? 답장이 곧바로 왔습니다. FSB 내부 소식통에게서 직접 받았어. 크렘린에 올라간 보고서 원본이야. 위조 아니야. 저는 다시 문서를 펼쳤습니다. 읽어야 했습니다. 아무리 충격적이더라도 끝까지 확인해야 했죠. 다음 섹션은 생산 능력 비교였습니다. 주요 무기 체계 연간 생산량. 한국 K 전차 현대로템 연간 생산 능력 360대, 월 30대. 러시아 T-90M 우랄바곤자보드 연간 생산량 평시 40대. 전시 총동원 120대. 저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360 나누기 40점, 9배. 한국이 러시아보다 전차를 9배 빠르게 찍어낸다는 뜻이었습니다. 다음 항목을 봤습니다. 한국 K9 자주포 한화 디펜스 연간 생산 능력 600문, 월 50문. 러시아 ES-19 무스타 연간 생산량 24문. 600 나누기 24점, 25배. 한국이 러시아보다 자주포를 25배 빠르게 만든다고요? 저는 담배를 꺼냈습니다. 연구소는 금연 구역이었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죠. 창문을 열고 불을 붙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155mm 포탄 생산량. 한국 풍산그룹 1일 생산 능력 10만 발, 월 생산 능력 300만 발. 참고로 나토 전체의 155mm 포탄 월간 생산량은 약 3만 발 수준이다. 저는 그 문장을 5번 읽었습니다. 나토 전체가 한 달에 3만 발. 한국 혼자 한 달에 300만 발. 한국이 나토 전체보다 100배를 생산한다는 겁니다.
이건 무기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공업력의 문제였죠. 문서에는 분석이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한국의 방산 생산력은 항시 가동 공장 개념으로 설명된다. 한국은 70년간 북한과 대치하며 언제든 전쟁이 터질 수 있다는 긴장 속에서 생산 시설을 상시 가동 상태로 유지한다. 이는 주문이 들어오면 생산 라인을 새로 가동해야 하는 유럽 방산 기업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이다. 저는 그 문장을 곱씹었습니다. 항시 가동 공장. 70년간의 긴장. 제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1953년 휴전 이후 단 하루도 평화협정을 맺지 못했습니다. 70년 넘게 전쟁이 언제 재개될지 모르는 상태로 살아온 거죠. 그 긴장감이 한국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유럽이 평화에 취해 군비를 축소하고 공장을 폐쇄하는 동안 한국은 묵묵히 생산 라인을 돌리고 있었던 거죠. 저는 다음 섹션으로 넘어갔습니다. 나토 동부방어선 한국 무기 배치 현황. 폴란드 K 전차 1000대 도입 계획. K9 자주포 672문, 천무 다연장 로켓, FA50 경전투기 48대. 총 계약 규모 22조 원. 노르웨이 K9 자주포 23문 도입 완료. 추가 도입 협의 중. 핀란드 K9 자주포 48문, K2 전차 도입 검토 중. 에스토니아 K9 자주포 12문, 천무 시스템 도입 계약 체결, 약 5천억 원. 루마니아 K9 자주포 54문, 천무 다연장 로켓 도입 협의 중. 저는 머릿속으로 지도를 그렸습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루마니아.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전부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거나 러시아의 직접적인 위협권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나토의 동부방어선을 구성하는 최전방 국가들이죠. 그 나라들이 전부 한국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브뤼셀에서 얀 코발스키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과 22조 원 규모의 방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우리가 그를 비웃었죠. 가성비용 중국산보다는 낫겠다고요. 저는 담배를 비벼 끄고 새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현지 생산 계획. 폴란드 KPL 전차 현지 생산 2026년 생산 시설 가동 시작. 현대로템 기술 이전 완료. 천무 로켓 현지 생산 폴란드 고주프 지역 로켓 생산 공장 건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합작. 연간 수천 발 생산 목표. 생산된 로켓은 폴란드뿐 아니라 인근 나토 회원국에도 공급 예정. 2026년이면 지금이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 폴란드에서 한국 전차 생산 라인이 돌아가기 시작한다는 뜻이었죠. 한국이 유럽 한복판에 무기 공장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폴란드에서 만들어진 한국산 전차와 로켓이 에스토니아로, 루마니아로, 핀란드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러시아 코앞에서요. 문서 마지막 부분에는 나토 군사위원회 평가가 인용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방산 역량은 나토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한국은 미국 다음으로 나토에 무기를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비회원국이다. 특히 지상 무기 분야에서 한국의 생산력은 유럽 전체를 합친 것보다 우월하다. 저는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유럽 전체보다 우월하다. 나토가 공식적으로 한국을 게임 체인저라고 평가했다는 겁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베르나르 소장이었습니다. 빅토르 어디 있나? 회의실로 와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저는 문서를 프린터로 출력했습니다. 200페이지가 넘었지만 전부 출력했죠. 이건 직접 봐야 믿을 테니까요. 회의실로 들어서자 연구원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스크린에는 여전히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폴란드와 발트 3국의 반응이 보도되고 있었죠. 베르나르 소장이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빅토르 러시아 철수 이유를 찾았나요? 당신이 러시아 전문가잖아요. 저는 출력한 문서 뭉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찾았습니다. 그런데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장 피에르가 문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뭐죠?
러시아 FSB 내부 보고서입니다. 폴란드 군사력 평가 보고서요. 우크라이나 정보망을 통해 입수했습니다. 마리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나왔는데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한국입니다. 러시아가 한국 때문에 철수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3초 후 폭소가 터졌습니다. 피에르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한국이요. 한국 때문에 러시아가 70만 대군을 빼요. 빅토르 농담은 그만하세요. 저는 문서 특정 페이지를 펼쳐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웃음이 멎었습니다. 모두가 숫자를 보기 시작했죠. 베르나르 소장이 안경을 고쳐 쓰며 읽었습니다. K 전차 연간 360대, T-90 연간 40대, 9배 차이. K9 자주포 연간 600문, 러시아 ES-19 연간 24문, 25배 차이. 155mm 포탄 한국 월 300만 발, 나토 전체 월 3만 발. 100배 차이. 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게 확인된 정보입니까? FSB 내부 문서입니다. 크렘린에 보고된 것과 동일한 원본입니다. 출처는 확실합니다. 한스가 문서를 빼앗아 들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한국이 독일보다 생산력이 높다고요? 독일에는 라인메탈이 있는데요.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납품 속도 비교 섹션입니다. 폴란드가 K 전차 180대 주문했을 때 한국은 3년 만에 전량 납품 완료했습니다. 독일 라인메탈에서 레오파르트 전차를 주문하면 납품까지 36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그것도 수십 대 단위 소규모 주문일 때입니다. 피에르가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 180대를 3년에 납품했다고요? 독일은 수십 대도 3년 걸리는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가격입니다. 독일 레오파르트 EH 한 대 가격이 약 180억 원입니다. 한국 K는 한 대에 약 100억 원입니다. 같은 돈이면 한국에서 거의 2배를 살 수 있습니다. 마리가 물었습니다. 그럼 성능은요? 설마 싸고 많이 만든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저는 혹한 테스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영하 35도에서 K는 첫 시도 정상 가동, 독일 레오파르트는 두 번째 시도에서 시동, 러시아 T-90은 시동 불가, 외부 전원 필요.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베르나르 소장이 말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한국을 완전히 잘못 봤다는 얘기네요. 저는 다음 문서를 꺼냈습니다. 우크라이나 디펜스 익스프레스 분석 보고서였죠. 제가 안드리에게 추가로 받은 자료였습니다. 한국은 2000년대부터 탄도 미사일 개발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현무-2와 현무-3 미사일 계열을 개발했고 사거리가 300km에서 500km에 이릅니다. 따라서 현무-5의 기술적 개념적 기반은 매우 오랜 기간에 걸쳐 이뤄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장 피에르가 물었습니다. 현무-5가 뭔가요? 저는 마지막 섹션을 펼쳤습니다. 한국의 최신 전략 미사일입니다. 그리고 이게 푸틴이 철수를 결정한 진짜 이유입니다. 문서에는 거대한 미사일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발사대에 장착된 채 하늘을 향해 솟아있는 모습이었죠. 재원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탄두 중량 8톤에서 9톤, 최고 고도 50km 이상, 낙하 속도 마하 10 이상, 관통 능력 지하 100m급 벙커 타격 가능. 한스가 중얼거렸습니다. 8톤 탄두라고요? 그게 가능한 겁니까? 저는 디펜스 익스프레스 분석을 읽었습니다. 미국 GBU-57 벙커버스터 총 중량은 13.6톤이지만 실제 탄두 무게는 2.7톤에 불과합니다. 현무-5는 탄두만 8톤입니다. 미국 벙커버스터 탄두의 3배입니다. 피에르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다른 건가요?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벙커버스터는 B-2 폭격기가 15km 고도에서 투하합니다. 현무-5는 50km 이상 고도에서 하강합니다. 충격 속도와 운동 에너지가 상당히 높아져
관통 능력이 향상됩니다. 우리 군 설명에 따르면 탄두 자체의 파괴력과 초고속 낙하로 발생하는 운동, 에너지가 인공 지진을 일으켜 지하 시설을 초토화합니다. 마리가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인공 지진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현무-5가 핵을 사용하지 않고도 핵무기 위력을 낸다고 평가합니다. 베르나르 소장이 물었습니다. 이게 폴란드와 무슨 상관이죠? 저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바르샤바에서 모스크바까지 직선거리 1200km입니다. 현무-5 사거리는 3000km입니다. 폴란드에 배치되면 모스크바까지 충분히 닿습니다. 크렘린 지하 벙커가 50m입니다. 현무-5는 100m를 뚫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한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푸틴이 벙커에 숨어도 소용없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S-400 방공 시스템의 요격 가능 속도가 마하 14.7입니다. 현무-5는 마하 10 이상으로 날아옵니다. 이론적으로는 막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피에르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서 철수한 거군요. 70만 대군 배치해도 적에 날아오면 끝이니까요. 저는 마지막 정보를 전했습니다. 2025년 10월 1일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에 현무-5가 공개됐습니다. 2025년 말 실전 배치 완료됐습니다. 현재 미사일 사령부 예하에 최대 200발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베르나르 소장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200발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보령 공장에서 연간 20발씩 추가 생산 중입니다. 회의실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문서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장 피에르가 침묵을 깼습니다. 그래도 이건 말이 안 됩니다. 한국이 아무리 미사일을 잘 만든다 해도 북한용 아닙니까? 폴란드에 배치할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배치 안 해도 됩니다. 폴란드가 22조 원어치 한국 무기를 샀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합니다. 한국 입장에서 폴란드는 최대 고객입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죠. 만약 러시아가 폴란드를 위협하면 한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한스가 반박했습니다. 한국이 직접 개입하진 않을 겁니다. 유럽 전쟁에 아시아 국가가 왜 끼어들어요? 저는 FSB 문서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러시아 분석관의 평가였습니다. 한국의 직접 파병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무기 지원, 정보 공유, 기술 지원은 충분히 가능하다. 최악의 경우 현무-5를 폴란드에 배치할 수 있다. 공식적으로는 폴란드 소유지만 한국 기술진이 운영하는 형태로 말이다. 폴란드 현지 생산 공장이 이미 가동 중이다. 전차와 로켓을 폴란드에서 직접 만들고 있다. 미사일도 같은 방식으로 배치할 수 있다. 마리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럼 러시아 입장에서는 폴란드를 건드리는 순간 한국과도 싸워야 한다는 얘기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핵무기 없이는 이길 수 없는 상대입니다. 생산력에서 압도적으로 밉니다. 전차는 9배, 자주포는 25배, 포탄은 100배 차이입니다. 재래식 전쟁으로는 답이 없습니다. 베르나르 소장이 물었습니다. 그럼 푸틴이 참모들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저는 안드리에게서 받은 추가 정보를 꺼냈습니다. 크렘린 내부 소식통 증언이었죠. 1월 15일 푸틴 대통령이 국방부 고위 장성들과 비밀 회의를 가졌습니다. FSB 분석관이 폴란드 문서를 브리핑했고 현무-5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푸틴이 물었습니다. 핵을 쓰면 어떤가? 참모 총장이 대답했습니다. 핵을 쓰시면 미국의 보복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핵을 쓰지 않고는 한국을 상대할 방법이 없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푸틴이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부전선 병력을 철수시켜라. 피에르가 중얼거렸습니다. 강대국 러시아가 한국 때문에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디펜스 익스프레스 최종 평가를 읽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핵무기 개발을 결정한다면 핵 관련 기술 습득이
세계 10위 경제 대국인 한국에게는 어렵지 않은 과제일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중거리 탄도 미사일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고체 연료 로켓, 정밀유도, 재진 입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스가 손을 저었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한국이 핵무기만 만들면 사실상 핵 보유국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운반 수단은 이미 갖췄습니다. 견무 -5가 있으니까요. 탄두만 바꾸면 됩니다. 물론 한국은 핵 확산 금지 조약 가입국이라 핵무기를 만들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능력은 있다는 겁니다. 마리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러시아가 철수했으니 끝난 건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한국이 유럽 안보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나토 군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한국을 게임 체인저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미국 다음으로 나토에 무기를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비회원국입니다. 베르나르 소장이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하죠? 저는 문서 뭉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나토 본부에 긴급 보고해야 합니다. 한국을 재평가해야 합니다. 장 피에르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3주 전에 우리가 브뤼셀에서 한국 무기 비웃었던 거 기억나세요? 가성비용 중국 짝퉁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얀 코발스키가 옳았습니다. 우리가 틀렸죠. 한국 무기는 독일이나 미국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앞섭니다. 한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독일 방산업계가 이 소식 들으면 난리 날 겁니다. 라인메탈이 한국한테 밀린다는 얘기니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파리의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제 조부 앙리 소콜로프가 떠올랐습니다. 빅토르 유럽의 적은 항상 동쪽에서 온다. 러시아를 조심해라. 조부는 옳았습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위협입니다. 하지만 조부가 미처 보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동쪽에서 오는 건 정만이 아니었습니다. 동쪽에서 구원자도 올 수 있었죠. 한국이 바로 그 증거였습니다. 베르나르 소장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일 아침 나토 본부에 연락하겠습니다. 긴급 세미나를 요청하죠. 빅토르 당신이 발표하세요. 서방이 놓친 가장 큰 변수 한국의 부상. 제목은 이게 어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저만 회의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70년 전 한국은 폐허였습니다. 소련제 T-34 전차 앞에서 후퇴하던 나라였죠. 미국 도움 없었으면 바다에 빠질 뻔했던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가 70년 만에 러시아 T-90을 무력화하는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러시아 대통령을 두렵게 만드는 미사일을 개발했습니다. 나토 전체보다 빠른 생산력을 갖췄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70년간 전쟁 위협 속에서 살아온 긴장감. 그게 한국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틀 후 저는 브뤼셀행 고속열차에 올랐습니다. 베르나르 소장의 요청으로 나토 본부가 긴급 세미나를 소집했고 저는 주 발표자로 초청됐죠. 가방에는 러시아 문서 사본과 제가 작성한 분석 보고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열차가 출발하자 저는 노트북을 꺼내 발표 자료를 다시 점검했습니다. 그때 제 옆자리에 누군가 앉았습니다. 얀 코발스키였습니다. 빅토르 또 만나네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얀 여기서 뵙다니 의외네요.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나토 세미나 참석하러 가는 길입니다. 당신이 발표한다고 들었어요. 한국에 대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주 전에 제가 당신 말을 믿지 않았죠. 죄송합니다. 얀이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모두가 그랬으니까요. 독일 친구들도 프랑스 친구들도 다들 우리 폴란드가 예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국 무기 샀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을 선택한 진짜 이유가 뭡니까? 얀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차례라고요. 폴란드는 역사적으로 러시아한테 3번이나 분할당했습니다. 1772년, 1793년, 1795년. 그리고 2차 대전 때 소련이 폴란드 장교 2만 명을 학살했죠. 카틴 숲 학살입니다. 우리는 러시아를 믿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그래서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빨리, 많이, 그리고 확실하게요. 독일한테 주문하면 5년 걸립니다. 미국은 더 오래 걸리고요. 그런데 한국은 3년 만에 납품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러시아 문서에서 봤습니다. K 전차 180대를 3년에 납품했다고요. 얀이 웃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2026년 1월, 바로 지금 폴란드 슈비에 도시 지역의 K 전차 생산 공장이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현대로템이 기술을 이전해줬고 폴란드 노동자들이 직접 전차를 조립합니다.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벌써요? 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고주프 지역에는 천무 로켓 생산 공장이 건설 중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합작이죠. 올해 말이면 가동됩니다. 연간 수천 발을 생산할 겁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에스토니아, 루마니아, 핀란드에도 공급할 예정입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한국이 유럽 한복판에 생산기지를 세운 거군요. 얀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한국의 전략입니다.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기술을 이전하고 함께 만듭니다. 유럽연합이 236조 원 규모의 유럽 재무장 펀드를 만들었죠. 프랑스와 독일은 이 돈이 역외 국가로 나가는 걸 막으려고 바이유럽 조항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영리하게 우회했습니다. 폴란드에서 생산하면 법적으로 메이드 인 폴란드가 되니까요. 유럽연합 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이 유럽의 보호주의 장벽을 현지화로 뚫어버린 거군요. 얀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노르웨이도 K9 자주포 24문을 도입했고 추가 주문을 검토 중입니다. 핀란드는 48문을 도입했고 K 전차까지 검토하고 있죠. 에스토니아는 12문과 천무 시스템 계약했고 5천억 원 규모입니다. 루마니아는 54문과 1000무를 협의 중입니다. 저는 머릿속으로 지도를 그렸습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루마니아. 나토의 동부방어선 전체였습니다. 얀이 말했습니다. 3주 전에 당신네가 우리 비웃었을 때 저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해합니다. 서방은 한국을 몰랐던 겁니다. 저희 폴란드만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저희는 절박했으니까요. 열차가 브뤼셀에 도착했습니다. 나토 본부 회의실에는 각국 대표단이 모여 있었습니다.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나토 군사위원회 대표들도 있었죠. 저는 연단에 섰습니다. 서방이 놓친 가장 큰 변수 한국의 부상.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2026년 1월 17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서부전선 70만 대군 철수를 발표했습니다. 나토가 분열되고 유럽이 혼란한 지금, 러시아에게는 70년 만의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왜 물러섰을까요? 저는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산 무기 성능 비교였죠. 영하 35도 테스트, K 정상 가동, T-90 시동 불가. 연속 사격 테스트, K9 자주포 240발 무고장, 러시아 ES-19 89발 고장. 청중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두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생산력 비교. K 전차 연간 360대, T-90 연간 40대, K9 자주포 연간 600문, ES-19 연간 24문. 포탄 한국 월 300만 발, 나토 전체 월 3만 발. 독일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나토 전체보다 한국이 100배 많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러시아 FSB 문서에 나온 수치입니다. 한국은 항시 가동 공장 체제를 유지합니다. 70년간 전쟁 위협 속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유럽이 평화에 익숙해진 동안 한국은 긴장 속에서 생산 라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세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현무-5 미사일, 탄두 8톤, 마 10 이상, 지하 100m 관통. 영국 대표가 물었습니다. 이게 폴란드에 배치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얀 코발스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우리의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22조 원 계약을 맺었고 현지 생산 공장까지 세웠습니다. 만약 러시아가 우리를 위협한다면 한국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청중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나토 군사위원회 평가 인용. 한국은 미국 다음으로 나토에 무기를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비회원국이다. 한국의 생산력은 유럽 전체보다 우월하다. 프랑스 대표가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한국이 유럽 안보의 핵심 변수라는 얘기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러시아도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철수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복도에서 얀을 다시 만났습니다. 좋은 발표였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이제 서방도 한국을 제대로 볼 겁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제 조부님께 보고드려야겠네요. 조부님은 러시아만 조심하라고 하셨는데 이제 한국도 주목해야 한다고요. 나토 세미나가 끝난 다음 날 저는 파리로 돌아왔습니다. 발표는 성공적이었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러시아 내부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FSB 문서만으로는 푸틴의 최종 결정 과정을 알 수 없었죠. 저는 안드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크렘린 내부 상황 더 알 수 있을까? 푸틴이 어떻게 결정 내렸는지 궁금해. 답장이 하루 뒤에 왔습니다. 소식통 하나 더 있어. 전직 FSB 인사야. 위험 부담 있지만 접촉해볼게. 3일 후 안드리에게서 암호화된 파일이 도착했습니다. 음성 파일이었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러시아어였지만 영어 자막이 달려 있었습니다.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이름은 밝힐 수 없습니다. 20년간 FSB 대외정보국에서 일했습니다. 1월 14일 저는 크렘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비밀회의에 배석했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참모총장, FSB 국장이 참석했습니다. 제 동료 알렉세이 페트로비치 분석관이 폴란드 문서를 브리핑했습니다. 그는 한국 무기의 성능과 생산력을 설명했고 특히 현무-5 미사일에 집중했습니다. 탄두 8톤, 마 10 이상, 지하 100m 관통. 푸틴 대통령의 얼굴에서 피가 가시는 게 보였습니다. 참모총장이 보고했습니다. 카카 폴란드에서 모스크바까지 1200km입니다. 현무-5 사거리 3000km로 충분히 도달합니다. 발사 후 10분 이내에 크렘린에 도착합니다. 우리 S-400으로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푸틴이 물었습니다. 폴란드가 이걸 배치할 가능성은? 알렉세이가 대답했습니다. 현재로서는 낮습니다. 하지만 각하 한국이 폴란드에 22조 원 규모의 무기를 팔았습니다. 폴란드는 한국 방산의 최대 고객입니다. 만약 우리가 폴란드를 압박하면 한국이 개입할 수 있습니다. 직접 파병은 아니더라도 현무-5 제공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푸틴이 긴 침묵 끝에 물었습니다. 핵을 쓰면 어떤가? 참모총장이 대답했습니다. 각하 핵을 사용하시면 미국의 보복이 있을 겁니다. 나토 5조가 발동될 것이고 전면전으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핵을 쓰지 않고는 한국을 상대할 방법이 없습니다. 재래식 전력으로는 생산력에서 압도적으로 밀립니다. 국방부 장관이 거들었습니다. 각하 한국이 전차를 연간 360대 생산합니다. 우리는 40대입니다. 자주포는 600문대 24문입니다.
포탄은 월 300만 발대에 우리 일일 소비량의 5배입니다. 장기전으로 가면 답이 없습니다. 푸틴이 책상을 쳤습니다. 그럼 어쩌란 말인가? 70만 대군을 배치했는데 한국 때문에 물러서란 말인가? 알렉세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카카, 한국은 더 이상 미국 그늘에 있는 약소국이 아닙니다. 독자적인 군사 강국입니다. 6.25 전쟁 때 우리 소련이 T-34 전차 보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됐습니다. 70년 동안 한국은 변했습니다. 푸틴이 창밖을 바라보며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부전선 병력을 철수시켜라. 공식 발표는 훈련 종료로 하고 음성 파일이 끝났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켰습니다. 핵 말고는 방법이 없다. 러시아 참모 총장이 푸틴 앞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강대국 러시아가 한국 앞에서 무릎을 꿇은 순간이었죠. 저는 이 내용을 베르나르 소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소장이 물었습니다. 이 정보 신뢰할 수 있습니까? 우크라이나 정보망이 확인했습니다. 출처는 확실합니다. 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러시아가 정말로 한국 때문에 철수한 거군요. 70년 전 폐허였던 나라 때문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서방도 깨어나야 합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했던 대가를 러시아가 치렀습니다. 우리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됩니다. 소장이 물었습니다.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국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적이 아니라 파트너로 봐야 합니다. 나토 비회원국이지만 사실상 나토의 안보를 지탱하는 기둥이 됐습니다. 유럽은 미국 없이는 러시아를 막을 수 없습니다. 나토 사무총장도 인정했죠. 그런데 한국이 그 공백을 메우고 있습니다.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을 나토 파트너, 국가로 격상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겠군요. 저는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현지 생산 공장을 더 확대해야 합니다. 폴란드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요. 한국 기술이 유럽 전역에 퍼져야 합니다. 그날 저녁 저는 조부 묘소를 찾았습니다. 파리 외곽 페르라세즈 묘지. 조부는 2012년에 돌아가셨지만 저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곳을 찾았습니다. 묘비 앞에 서서 저는 말했습니다. 조부님, 러시아가 철수했습니다. 70만 대군을 빼왔어요. 조부님 말씀대로 러시아는 여전히 위협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러시아가 물러섰어요. 한국 때문에요. 찬바람이 묘비를 스쳤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조부님은 러시아만 조심하라고 하셨죠. 유럽의 적은 항상 동쪽에서 온다고요. 조부님 말씀은 옳았습니다. 하지만 동쪽에서 오는 건 정만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자도 왔어요. 한국이 그 증거입니다. 70년 전 폐허에서 일어나 이제는 강대국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조부님, 저는 이제 한국을 존경합니다. 적이 아니라 배워야 할 나라로요. 묘소를 나서며 저는 파리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에펠탑이 불을 밝히고 있었죠. 유럽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한국의 무기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두려워하는 그 무기들이요. 3주 후 저는 다시 브뤼셀 나토 본부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공식 세미나였죠. 나토 회원국 고위 관계자들과 군사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차관보, 독일 연방군 총참모장, 프랑스 국방부 장관, 영국 군사정보국장까지 왔습니다. 제 발표 제목은 같았습니다. 서방이 놓친 가장 큰 변수, 한국의 부상. 저는 연단에 섰습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70년 역전의 이야기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남침했을 때 소련제 T-34 전차가 서울 거리를 누볐습니다. 한국군은 그 전차 앞에서 후퇴했고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됐습니다. 미국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한국은 부산까지 밀려 바다에 빠질 뻔했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1950년 서울 거리를 달리는 T-34 전차 사진이었죠. 그로부터 70년 후인 2026년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서부전선 70만 대군을 철수했습니다. 나토가 분열되고 유럽이 혼란한 절호의 기회를 포기한 겁니다. 왜일까요? 두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영하 35도 테스트 결과 2026년 폴란드 평원에서 한국 K 전차는 정상 가동됐습니다. 러시아 T-90은 시동조차 걸리지 않았습니다. 70년 전 한국을 짓밟던 소련 전차의 후예가 이제 한국 전차 앞에서 멈춰선 겁니다. 청중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한국은 70년간 단 하루도 평화협정을 맺지 못했습니다.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언제 전쟁이 재개될지 모르는 긴장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 긴장감이 한국을 항시 가동 공장 체제로 만들었습니다. 유럽이 평화에 익숙해져 군비를 축소하는 동안 한국은 생산 라인을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 생산력 비교. K 전차 연간 360대, 러시아 T-90 연간 40대, K9 자주포 연간 600문, 러시아 ES-19 연간 24문. 포탄 생산 한국 월 300만 발, 나토 전체 월 3만 발. 미국 차관보가 손을 들었습니다. 나토 전체보다 100배라는 수치가 확인된 겁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러시아 FSB 내부 문서에 나온 수치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선에서도 검증됐습니다. 한국이 제공한 포탄이 전세를 바꿨습니다. 네 번째 슬라이드. 현무-5 미사일. 저는 디펜스 익스프레스 평가를 인용했습니다. 탄두 중량 8톤으로 미국 벙커버스터 실제 탄두 2.7톤의 3배입니다. 최고 고도 50km 이상에서 마하 10 이상으로 낙하합니다. 미국 벙커버스터가 B-2 폭격기로 15km 고도에서 투하되는 것과 비교하면 운동 에너지가 압도적입니다. 지하 100m 벙커를 관통합니다. 크렘린 벙커는 50m입니다. 독일 총참모장이 중얼거렸습니다. 푸틴이 벙커에 숨어도 소용없다는 얘기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 미사일은 2025년 10월 1일 공개돼 2025년 말 실전 배치 완료됐습니다. 현재 200발이 배치되어 있고 연간 20발씩 추가 생산 중입니다. 러시아 S-400 방공 시스템으로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 미사일이 핵을 사용하지 않고도 핵무기급 파괴력을 낸다고 평가합니다. 프랑스 장관이 물었습니다. 폴란드에 배치될 가능성은요? 저는 음성 파일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1월 14일 크렘린 비밀회의에서 푸틴이 참모들에게 물었습니다. 핵을 쓰면 어떤가? 참모 총장이 대답했습니다. 핵을 쓰시면 미국의 보복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핵을 쓰지 않고는 한국을 상대할 방법이 없습니다. 푸틴이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부전선 병력을 철수시켜라.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영국 국장이 말했습니다. 강대국 러시아가 한국 앞에서 항복한 거군요.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나토 동부 방어선 지도. 폴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루마니아의 한국 무기 배치 현황이 표시되어 있었죠. 한국은 이미 유럽 안보의 핵심 축이 됐습니다. 나토 군사위원회가 공식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미국 다음으로 나토에 무기를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비회원국이다. 2026년 1월부터 폴란드에서 K 전차 현지 생산이 시작됐습니다. 올해 말에는 천무 로켓 생산 공장도 가동됩니다. 한국 기술이 유럽 한복판에 뿌리 내렸습니다. 저는 마이크에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3주 전 저는 브뤼셀에서 동료들과 한국 무기를 비웃었습니다. 가성비용 중국 짝퉁이라고 했죠. 폴란드가 예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샀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틀렸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70년 전 폐허에서 일어나 이제는 강대국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 힘의 원천은 70년간의 긴장감이었습니다. 전쟁의 공포 속에서 단 하루도 방심하지 않고 준비한 결과입니다. 저는 조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 조부 앙리 소콜로프는 2차 대전 때 프랑스 레지스탕스였습니다. 소련군과 싸웠고 평생 러시아를 경계하셨죠. 조부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빅토르, 유럽의 적은 항상 동쪽에서 온다. 러시아를 조심해라. 조부 말씀은 옳았습니다. 하지만 조부가 보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동쪽에서 오는 건 정만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자도 왔습니다. 한국이 그 증거입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위협입니다. 하지만 이제 러시아도 두려워하는 나라가 생겼습니다. 한국입니다. 우리 서방이 70년간 무시했던 바로 그 나라입니다. 러시아가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70만 대군을 철수하는 굴욕으로 말이죠. 우리도 깨어나야 합니다. 한국을 파트너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토 비회원국이지만 사실상 유럽 안보를 지탱하는 기둥이 됐습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복도에서 미국 차관보가 다가왔습니다.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솔직히 우리 미국도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동맹국이지만 항상 보호받는 입장이라고 생각했죠. 이제 보니 한국이 스스로를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까지 도와줄 수 있는 나라가 됐더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디펜스 익스프레스가 평가했습니다. 한국이 핵무기 개발을 결정하면 기술 습득은 어렵지 않을 거라고요. 이미 운반 수단은 갖췄으니까요. 차관보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한국은 핵확산금지 조약 가입국이라 만들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능력은 있다는 거죠. 그날 저녁 저는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브뤼셀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70년이라는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1950년 폐허였던 나라가 2026년 강대국을 무릎 꿇렸습니다. 그 70년 동안 한국은 단 하루도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공포가 한국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70년의 역전 폐허에서 강국으로. 결론 부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적이 아니라 배워야 할 나라다. 70년간 긴장 속에서 살아온 민족이 어떻게 스스로를 지키는지 보여줬다. 유럽은 평화에 익숙해져 방심했다. 한국은 전쟁을 잊지 않았다. 그 차이가 지금의 결과를 만들었다. 러시아가 한국을 무시한 대가를 치렀다. 우리 서방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된다. 한국을 존중하고 배우고 협력해야 한다. 그것이 유럽 안보의 미래다. 보고서를 마치고 저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딘가 폴란드 공장에서 한국 기술로 만들어진 전차가 조립되고 있을 겁니다. 그 전차가 러시아의 야망을 막아줄 겁니다. 70년 전 T-34 앞에서 후퇴하던 나라가 만든 전차가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역사는 정말로 아이러니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